알 카포네, 1920년대를 대표하는 범죄의 아이콘입니다. 밀주 사업과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억만장자가 되었고 탈세 혐의로 몰락하기 전까지 시카고를 공포로 지배한 인물이죠. 알 카포네의 형인 랄프 카포네, 프랭크 카포네도 동생을 따라 조직에 몸담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야말로 마피아 가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 명 잊힌 이름이 있습니다. 카포네 형제 중에서도 가장 의외의 인물, 맏형 제임스 빈센조 카포네. 놀랍게도 그는 금주법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 단속요원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형제들과는 정반대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편에 서 있었죠.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최악의 범죄자 동생과 법을 소호했던 형.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잊혀진 카포네, 제임스 빈센조 카포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92년 이탈리아 살레르노주. 제임스 빈센조 카포네는 이발사 아버지와 재봉사 어머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병약했고 어머니는 염소 우유와 황소의 피를 먹이며 아들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1894년 카포네 부부는 장남 제임스와 차남 랄프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브루클린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삼남 프랭크와 사남 알, 그리고 다른 동생들이 태어났죠. 어린 동생들이 거리에서 말썽을 피우는 동안 을젓한 제임스는 아버지의 소개로 마국간에서 말을 돌보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부국 순회쇼를 본 제임스는 서부와 카우보이의 삶에 매료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6살 나이에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출을 결행한 날 여객선을 기다리던 제임스는 8살 동생 알 카포네가 뒤따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는 동생에게 따라오지 말라며 돌려보냈고 왜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긴 이별을 맞이했고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서부로 떠난 제임스는 1년 후 캔자스에서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순회 서커스단에 합류했다고 알렸습니다. 비록 서커스단원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꿈꾸던 서부의 자유로운 삶은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렇게 방랑을 이어가던 그는 육군에 입대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 프랑스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존 퍼싱 장군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중위로 진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복무 경력의 진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제임스 빈센조 카포네는 자신의 이름을 리처드 제임스 하트로 바꿨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 당대 최고의 서부 영화 스타인 윌리엄 서리 하트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죠. 서부 개척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지만 하트는 여전히 그 시대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는 서부 시대의 정치가 남아있는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마을 호머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브루클린 억양을 없애고 자신을 인디언 혼혈이라고 말하며 이탈리아 혈통을 감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특이한 행동거지는 그럴듯한 포장이 되었죠. 마을에서 하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뛰어난 사격 실력을 선보이며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1919년 3월 갑작스러운 폭우가 마을을 덮쳤을 때 하트는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폭우에 휩쓸려 위험에 처한 이웃 윈치 가족을 모두 구해냈죠. 그 후 하트는 윈치 가족의 19살 딸 캐슬린과 결혼하여 4명의 아들을 두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출신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호머는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로 치안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지역 의회는 용맹함과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이름난 하트를 마을 보안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트가 보안관이 되자 마을의 잡범들은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습니다. 한편 거리의 불량배로 활동하던 카포네 동생들은 시카고의 조직범죄자 조니 토리오 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맏형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1920년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네브래스카주는 하트를 금주법 단속요원으로 발탁했습니다. 하트에게 밀주 단속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동경하던 카우보이의 모험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느꼈습니다. 박차가 달린 가죽 부츠와 10갤런 모자를 쓰고 양손에 리볼버를 들고 다녔습니다. 배정된 차량이 있었음에도 가능하다면 말을 타고 순찰했죠. 이런 모습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하트는 두려움 없이 밀주업자들을 습격했고 불법 중류기를 파괴하며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부임 첫 해에만 12명의 밀주업자를 체포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잠복 수사에도 능했고 체포한 밀주업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등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양손에 리볼버를 든 이 카우보이를 투건 하트라 불렀습니다. 그가 동경하던 배우 윌리엄 서리 하트와 같은 별명이었죠. 모든 범죄자의 심장에 공포를 남겨줬다. 중서부 밀수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지역 신문은 그 활약을 연일 보도했고 그의 이름은 네브래스카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명성으로 하트는 인디언 사무국에서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선 많은 주민이 빈곤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트는 지역사회를 좀먹는 밀수업자들을 소탕하는 한편 각 부족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부족민들에게 친구이자 영웅으로 존경받았죠. 한편 오래전 헤어진 그의 동생들은 알 카포네를 중심으로 밀주 제조와 매매에 뛰어들어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5년 알 카포네는 보스 조니 토리오의 자리를 물려받아 시카고 범죄 조직 아웃핏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카포네의 리더십 아래 아웃핏은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밀매 조직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자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임스 카포네와 알 카포네 두 형제가 서로 다른 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제임스는 사우스 다코타, 워싱턴, 아이다호 등 여러 인디언 보호구역을 돌아다니며 밀주업자들을 소탕하고 불법 중류기를 파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법 집행 경력 동안 살인범 20명을 체포하는 놀라운 공적을 세우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명성으로 1927년에는 블랙힐스를 방문한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경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주변 인물 중 누구도 이 든든한 경호원이 최악의 범죄자 알 카포네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트의 경력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지루한 수사보다는 권총을 들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마치 서부 영화 주인공처럼 행동했죠. 이러한 무모함은 때로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밀주업자로 밝혀지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점차 문제가 쌓이면서 결국 인디언 사무국 요원직에서 해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금주법 단속 요원으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의 평판에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알 카포네의 악명이 전국으로 퍼지며 하트도 동생들의 범죄 생활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곧 많은 사람이 스타 법 집행관 제임스 하트가 사실 알 카포네의 큰형 제임스 카포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에 한 기자가 하트에게 동생들을 밀주 판매 혐의로 체포할 것이냐고 묻자 하트는 동생들이 네브래스카에 발을 들여놓으면 반드시 체포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1930년 알 카포네가 23건의 탈세 혐의로 기소되자 형제들과 편지로 교류를 시작했던 제임스도 연방의 감시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제임스 하트는 다시 호머의 보안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의 여파로 정당한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신세였죠. 가난에 시달리던 그는 만취 상태로 식료품점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보안관, 그것도 10년 넘게 스타 법 집행관으로 명성을 떨쳤던 하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경력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 후 페인트칠과 도배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었습니다. 갱스터는 부자가 되어 요절하고 경찰은 물분으로 장수한다. 당시 이러한 세태를 잘 표현하는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군 복무 기록을 증명하지 못해 재양 군인 내에서도 제명되었고 과거 하트에게 사살된 밀주업자의 가족이 복수를 위해 찾아와 그를 잔혹하게 폭행해 한쪽 눈의 시력도 잃게 되었습니다. 전기료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놓인 그는 끝내 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셋째 프랭크 카포네는 1924년 사망했고 넷째 알 카포네는 탈세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조직에 남은 사람은 둘째 랄프 카포네 뿐이었죠.
랄프는 비록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형 제임스를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위스콘신주 머서까지 건너가 동생 랄프와 어머니 테레사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입고 주머니에 $100를 가득 채운 채 호머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죠. 제임스는 랄프가 준 돈의 출처를 짐작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는 정부의 비밀 임무를 맡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1939년 알 카포네가 출소하면서 세 형제는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가족들에게도 동생들을 정식으로 소개했죠. 이때 알 카포네는 매독의 영향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제임스의 아들들은 바보가 된 알 삼촌과 친하게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1947년 알 카포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1951년 랄프 카포네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랄프가 형 제임스를 지원하며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임스도 대배심에 소환되어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알 카포네의 형이 금주법 수사관이었다 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제임스는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그는 과거처럼 카우보이 모자를 썼지만 비만한 체형에 지팡이를 짚고 당뇨로 심하게 손상된 시력 때문에 수사관 시절에 총명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간결하게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52년 제임스는 사실상의 고향인 네브래스카주 호머에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카포네의 맏형으로 그의 죽음은 널리 보도되었지만 묘비에는 카포네라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재즈감귤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